차곡차곡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아두는 걸 적금이라고 하죠.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불입한 다음 찾는 저금도 적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적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 적금이라. 그래요. 내 인생을 위해 목돈을 만들듯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어쩌면 목돈을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조금씩 불입해간다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10년 후, 20년, 40년 후에는 인생 적금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불어난 적금을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키 씨. 네. 이 돈을 붓는 적금이든 인생 적금이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액수인가? 뭐죠? 그건 바로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적금이든 중간에 해약하는 건 손해인 거 다 아시죠? 네. 저희와의 1시간도 여러분의 인생 적금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1월 20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인생 적금이라는 말이 있군요. 네. 인생은 마라톤이다와 더불어서 적금에 비유를 하네요. 인생 적금. 뭐 이렇게 잘 차곡차곡 적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근데 뭐 인생 적금을 뭐 든다. 저는 그런 각도로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네. 서서히 이 커리어들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적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중간에 멈추고 싶은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해약하면 손해라는 걸.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더라고요. 너 방송하다가 그만둔다 혹은 일시정지한다 그러면 잊혀지는 거다. 잊혀지면 방송일은 끝났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있어서 방송은 정말 잠깐이라도 쉬면 금방 잊혀지는 것 네, 같아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게 정말 인생 적금이네요. 저도 뭐 인생 계획이라든지 뭐 차곡차곡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네. 그런 거 생각해 두는 게 저의 적금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때 정도에는 결혼을 해서 어느 때 정도에는 가정을 이루어야지 뭐 이런 거? 어느 때인지 정해놨습니까? 결혼. 한 2, 3년 후? 2, 3년 후. 그래요. 그 정도 계획이면 괜찮네요. 무조건 뭐가 모아지면 하겠다 이런 건 나쁩니다. 사실 딱 정해놓고 가야지. 자, 그래요. 어쨌든 인생 적금이든 정기 적금이든 간에 중간에 멈추지 말고 쭉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어놓으면 또 어떻게 결실이 맺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그 결실은 달 것이다. 네. 또 이자도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건강을 다스리는 왕의 밥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아이와 함께 또는 해외여행, 아이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금연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 주세요.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몸이 아플 땐 약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식이요법을 통해 몸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조선시대 최고 지위에 있던 왕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했을까 이런 궁금증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독특해서 건강을 다스린 왕의 밥상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과연 임금의 밥상에는 어떤 비법들이 숨겨져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음식을 잘 썼다는 게 좀 있겠죠? 네. 의식 동원이라고 하죠. 질병을 치료할 때 의약품과 음식을 서로 다르지 않게 쓴다는 의미로요. 약식 동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평소 건강할 때에는 그 음식물의 영향을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고 별다른 문제도 없지만요. 네. 면역 기능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장애를 쉽게 느끼게 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도 몸에 안 좋으면 잘 안 넘어가고 말이죠. 맞아요. 억지로 먹다가 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경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몸에 좋은 음식인데 몸이 안 좋아서 처리를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 붕장어라고 있습니다. 바다장어, 회. 우리가 뭐뭐라고 일본식으로 표현하는. 네네. 그 일본식이군요. 회. 그거 먹었다가 체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참외 먹고 체해가지고 참외를 아예 못 먹거든요. 그래서 회 먹고 체했기 때문에 회를 못 먹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 걱정을 했는데 회는 먹어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순철 씨가 예시를 들어주셨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피해도 있지만요. 개 음식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은 최상의 보약이 되지만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독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외를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제 몸에는 참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옛 선조들도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아 먹곤 했어요. 조선시대 왕들도 음식에 참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왕들은 또 건강이 중요하니까. 조선시대 문종의 어이 전순이는 자신이 편찬한 식이요법서 식료찬요에서 음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이 으뜸이고 약물이 그 다음이다. 옛 선조들은 먼저 음식으로 치료하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면 약으로 치료한다고 했으니 음식 효능이 약의 절반도 넘는다. 네, 이 전순의가 편찬한 식료찬요는 기존 의학방서와 민간 경험을 토대로 해서요. 궁중에서 왕들의 건강을 위한 음식 치료법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상은 파시즘 이런 사상이 아니라 사상 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거죠. 네. 왕비가 왕손을 잉태하고부터 태어나 자라고 왕이 돼 나이가 들 때까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보다도 먼저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얘기들을 담고 있죠. 네.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들이 어떤 음식을 좀 통해서 건강을 지켰을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특히 83세까지 산 영조는 어떤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요즘으로 치면 거의 100세 넘게까지 산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150세. 그러니까요. 네. 영조는 정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장수왕이죠.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었고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이보다 조금 더 긴 47세 정도라는데요. 그렇게 치면 정말 영조는 어마어마하게 살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았던 거죠. 83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52년간 재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조는 선천품부,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이어받은 건강인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부친인 숙종이 60세까지 장수했고 어머니 숙빈 최 씨도 건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요. 이 어머니인 숙빈이 무술이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궁녀 출신이라 일을 많이 해서 건강해야 했다. 그래서 자식도 건강하게 잘 낳은 거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이 부모에게 장수인자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후에 꾸준히 건강에 대한 신경을 쓴 것도 있겠습니다. 먹는 것도 한몫했을
거고 말이죠. 그렇죠. 밥상을 보면 보통 조선의 임금들은 12가지 반찬을 갖춘 식사를 하루에 5번을 하는데요. 네. 영조는 백성의 생활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반찬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서 현미 잡곡으로 된 밥을 함께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먹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왕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인 거죠. 그러니까 반찬 절반 정도 줄었는데 더 오래 살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왕가의 사치스러운 밥상을 소박하게 바꾸고 소식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장수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본에서도 뭔가 이런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이런 결과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조건 소식하는 거는 오히려 장수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닌가 봐요. 한국의 장수 노인들을 조사해봤더니요. 무조건 소식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대신에 일정한 음식량을 유지했다는데요. 하루 3끼를 꼭 먹고 간식을 먹을 때는 밥을 간식 먹은 양만큼 덜어내서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량을 이렇게 유지한 거죠. 오히려 적게 먹으면 근육량과 골밀도의 감소로 근력을 저하시켜서 쇠약해질 수 있고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낙상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소식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소와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향으로 식사량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영조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음식물을 먹고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한 게 장수에 더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먹는 밥상도 물론 많은 영향을 좀 끼쳤겠지만 특별한 음식, 보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양식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영조는 보약으로 인삼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59세부터 73세까지 100근 이상 먹었다고 하는데요. 100근이요? 와, 매일 8.8돈 30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인삼을 복용했습니다. 매일 30g의 인삼을. 와, 그 영조 스스로도 제조에게 인삼의 정기를 얻어 건강하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삼 애호가였었죠. 네, 그렇군요. 영조는 또 우유를 즐겨 마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영조는 우유에 쌀을 갈아 넣어서 끓인 타락죽을 자주 먹었다고 하는데요. 타락죽은 왕의 원기 회복을 위한 왕실의 비법으로 최고의 보양식으로 왕의 몸이 허야해졌을 때 내의원에서 일종의 처방약으로 타락죽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도 타락죽은 신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대장 운동을 도와주며 피부를 윤기나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적혀 있어요. 네, 단백질, 무기질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과 소화 흡수에 좋다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타락죽은 영조 외에도 많은 왕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네, 영조의 뒤를 이어 조선 임금 자리에 오른 정조도 겨울철 건강 보양식으로 타락죽을 복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단종에게도 이 타락죽을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종은 단명한 걸로도 유명한데 단종 네. 네. 단종 즉위년 6월 1일의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요.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비록 장성한 나이로 있더라도 거상을 하면 반드시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약하게 되는데 지금 주상께서 나이 어리시고 혈기가 정하지 못하시니 청컨대 타락을 드소서라고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거상이라는 건 큰 상을 당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거겠죠. 즉 나이 어린 임금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기혈 부족으로 몸을 상하게 될까 걱정을 해서 우유를 먹게 하려던 거였죠. 네. 자, 또 어떤 음식들이 왕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궁금하네요. 네, 세종은 아들인 문종이 올린 전복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문종이 동궁이었던 시절에요. 세종이 술알을 전혀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대요. 네. 효심이 지극했던 문종은요. 밤새 부친 곁을 지키면서 병고안을 했다는데요. 수라상이 들어오면 직접 음식 시중을 들며 전복을 잘라서 세종의 입에 넣어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종의 효심, 이 효심도 있었겠지만 당시 이제 세종의 이 상태를 보면 전복만큼 보양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오랫동안 소갈증 그리고 안질로 고생을 했대요. 전복은 안질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복은
간의 열을 내리면서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네. 소갈이라는 이름도 열로 태워서 갈증을 유발한다는 뜻이라는데요. 이 반대로 음적인 전복은 세종에게 음식 이상으로 좋은 약선 요리였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종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그 고종은 생간을 즐겨 먹었다면서요? 생강. 네. 생강. 네. 고종은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방문하면 인삼차를 대접하고요. 그 자신은 생강차를 마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고종한테는 인삼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은 거죠. 생강이. 생강이. 이게 생강은 중국의 공자도 식사 때마다 챙겨 먹었다고 하죠.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구토를 멈추게 하고 위에 길을 열어 소화 흡수를 돕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감기약으로도 효과적인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감기 기운 있으면 생강 꿀차 먹기도 하시는데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요. 항균 작용과 더불어서 종양 억제 효과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약보다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다스린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좀 좋을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흡수가 더디면 성분이 겉돌면서 약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독이 되기 십상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약성이 강할수록 또한 몸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우리 몸은 그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평상시 익숙한 음식은요, 몸이 별다른 방어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탁월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치료에서 예방까지 병을 장기간 동안 관리할 수도 있겠어요. 네, 통계에 의하면 성인 4명 중 1명은 고혈압이고요. 성인 인구 중 1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네. 또 이런 질환은 치료가 어려워서 오랜 기간 자기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럴 때는요, 약보다 식치, 음식을 잘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죠. 어쩌다 한번 먹는 약과 매일 먹는 음식의 중요도가 서로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매일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몸에 가장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요즘 가족 간의 해외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좀 연휴가 붙어있으면 인천공항이 아주 북적북적되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개항 이후 거의 최다였다는 네네네. 기간.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 이게 따져야 할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 것은 아닌지 항공사마다 다른 규정은 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은 또 갓난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고 계획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는 보통 생후 7일 이후에 신생아부터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고 7일 이후부터 바로 탈 수 있나요? 끝까지 들으세요. 네. 국제선의 경우에는 생후 14일 이후에 신생아부터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이 시기에 이 비행기에 타는 것은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건강과 정신에 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겠죠. 네, 적어도 100일, 200일 이전에 신생아는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므로 네. 적어도 100일 이후에 여행을 가야 하며 전문가들은 6개월 이후부터 여행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1살 때 갈 수는 있는 거네요. 있긴 있죠. 뭐 급할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지만 네. 가급적이면 6개월 이후 생후 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좀 원래 가격이 좀 싸잖아요. 어떤 표를 살 때도. 네. 항공권도 이거에 적용이 되나요? 네, 국제선의 경우에는요. 만 2세 미만 유아 운임의 경우는 국내 주요 항공사는 물론 22개 항공사에서 따로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앉을 경우에는 성인 운임의 10%를 좀 부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외 7개 항공사에서의 국내선 유아 운임은 무료이기도 합니다. 유아용 좌석을 따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네. 만 2세에서 12세 미만 소아 운임은 성인 요금의 75%를 적용하는데요. 네. 항공사마다 목적지에 따라 부가 운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따라 항공사를 유연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이와 함께 여행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뭐 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이 아이와 여행하는 부모의 마음을 적게나마 배려해주기 위해 말이죠. 공항과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인천공항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패스트트랙이라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역시 인천공항이에요. 네, 없는 만 게 없는 것 7세 같아요. 미만의 유소아나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인데요. 동반 2인까지 패스트트랙 전용 출국 심사대를 이용해서 빠르게 출국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확인받거나 모바일 티켓을 작성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네. 일반 출국장 측문이나 동쪽과 서쪽에 전용 출국장이 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안내해주지 않더라도 가까운 안내 데스크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수기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모차를 가지고 여행을 계획을 한다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화물로 미리 붙이는 방법과 도어투도어 서비스 이용하는 건데요. 네. 요람 유모차 카시트 중 한 개는 무료로 추가 수화물 적용이 가능하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미리 붙였다면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유모차나 항공사의 유모차를 대여해서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대여 유모차 준비 여부가 다르고 공항 소유의 유모차는 다시 안내 데스크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선이 짧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건 참고하셔야겠네요. 또 이외에 다른 서비스들도 있을까요? 네, 인천공항에는 9곳의 유아 휴게실과 5곳의 어린이 놀이방도 있어서요. 탑승 시간 전까지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또한 항공사들에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유아용 요람과 시트, 안전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항공사들의 이용 규정이 모두 같다면 좋겠지만 아이의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서 항공사마다 모두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요. 미리 알아본 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람의 경우는요. 네. 물량이 넉넉하지도 않고 좌석을 맨
맨 앞자리로 지정할 수 없다면 요람을 안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 예약하고 적어도 72시간 전에는 서비스 센터나 예약처로 신청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유아용 기내식 서비스도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네. 항공사에서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 출발 24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통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네. 분유와 아기용 주스가 제공되고요. 네. 12에서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이유식과 아기용 주스를 준비를 해줍니다. 식사가 가능한 유아라면 아동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의 연령에 맞게 미리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유식을 직접 준비해가는 부모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내 액체 같은 거 반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유식은 괜찮은가요? 항공여행 중에 그 사용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허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리차나 모유 등 액체도 아기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고려해서 보안 검색 후 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보온통에 담아서 갈 수도 있어요. 승무원에게 따뜻한 물에 데워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생각보다 아이를 위한 서비스가 되게 다양하고 잘 갖춰져 있네요. 뭐 이런 저런 뭐 유모차도 있고 기내식도 다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뭐 다양한 서비스 잘 이용해서 아이와 좀 색다른 소중한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네. 홍키 씨가 진행하는 코너인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SNS를 통해서 잘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어떤 얘기요? 잘 보고 있다. 뿌듯하죠. 그러면 굉장히 뭐 힘이 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아무 말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말이라도 하나 있는 게 더 좋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 화가 루벤스의 작품 십자가에서 내림 기억하실런지요? 이거는 제가 창훈 씨와 같이 하긴 했는데 예. 네. 애니메이션 플란더스의 개는 아시죠? 네. 여기서 주인공 네로가 보고 싶어 했던 그림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런 종교화와 더불어서 루벤스가 그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그림도 있거든요.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루벤스라는 화가 자체보다는 이 신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왜죠? 이 신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파리스라는 사람 이름인데 파리스의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나비 효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비 효과가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다른 지역에서는 태풍이 돼서 돌아온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큰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것처럼 파리스 심판도 약간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럼 먼저 이제 재밌는 신화 이야기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요. 고대 도시 트로이에요.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요. 어머니인 헤카베는 횃불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꿈을 꿨어요.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징조라고 여겨져서요. 알렉산드로스는 태어나자마자 이대산에 버려집니다. 거기서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누군가에게 발견이 돼서 살아남았어요. 네. 양치기들에 의해 키워지면서 파리스라는 이름으로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파리스로 살아가던 중에 다른 곳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바로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미르미돈의 영웅 펠레오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신들을 초청해서요. 화려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는데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신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어요. 왜 초대받지 못했는지는 짐작이 가시겠죠? 그러게요. 짐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불화의 여신이어서 불화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장소에 불화의 여신이 온다는 게 좀 찝찝하긴 하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초대받지 못한 에리스는요. 불화의 여신답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은 황금 사과를 하객들 사이에 던져서 불화의 씨앗을 만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여신들이요. 서로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황금 사과니까 내가 가져야 한다 이거죠. 네.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니까. 네. 이래서 막 다투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3명의 여신이 남게 됐습니다. 제우스의 부인이자 결혼의 여신인 헤라, 그리고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다들 자기 미모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여신들이었어요. 예. 이들 중에 최종 합력망을 남기기 위한 심사를 맡은 제우스는요. 되게 골치가 아팠어요. 누구 한 명을 선택해서 황금 사과를 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네. 뭐 헤라를 선택하기에는 자기 부인이라 선택하냐는 말 들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럼 여자들의 복잡한 싸움에 남자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득 땅을 내려다보다가 한 남자를 발견하고요. 그에게 심사를 떠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남자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바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던 파리스입니다. 네. 최종 심사를 맡게 된 파리스에게요. 3명의 여신은 선택받기 전에 최후의 발언을 하듯이 파리스에게 달콤한 제안들을 쏟아내요. 네. 헤라는 세계의 왕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테나는 승리하는 지혜를 주겠다고 했고요.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리스는 셋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순철 씨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왕과 지혜와 여자 중에. 글쎄요. 뭐 스타 관심이 없나요? 무력 뭐 이렇게 무소유? 여자? 아 여자. 파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래서 남자들은 다 똑같은가?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말에 솔깃했어요. 결국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선택이 좀 웃긴 게 황금 사과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황금 사과인데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는 아프로디테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럼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랑 뭐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게 좀 약간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결과로 파리스는 그 당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헬레네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근데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여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트로이 왕의 아들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의 여자를 가로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메넬라오스가 화가 나서 트로이를 침략했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파리스 이 트로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 못했네요. 네. 이 신화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예, 그럼요? 예. 아 그렇구나. 오랜만에 듣네요. 옛날만. 네, 이 신화 자체가 좀 유명한 신화긴 한데 저도 영화는 안 봤지만 어쨌든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그런 그렇군요. 전쟁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소개할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은 파리스가 3명의 여신을 앞에 두고 누군가에게 황금 사과를 줄지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설명해드릴게요. 네. 파리스의 심판은 트로이의 전쟁의 발단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림에는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총 6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3명의 여인들이 발라의 모습으로 한 남자를 바라보며 관능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이들이 바라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무에 기대앉아 황금 사과를 쥔 오른손을 누군가에게 내밀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양치기 파리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3명의 여신 중 1명에게 주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파리스 뒤편으로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헤르메스는 보통 발에 날개가 달려있거나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헤르메스는 여신들을 파리스에게 안내하고 파리스에게 제우스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제 긴장한 표정으로 선택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명의 여신들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여신은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그녀 주위에는 아테나를 뜻하는 메두사 방패와 올빼미 그리고 투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신은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뒤에 아들 에로스가 어머니의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제우스의 부인이자 결혼과 가정을 주관하는 신 헤라입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그녀를 상징하는 공작새가 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파리스의 시선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선택을 받은 아프로디테는 수줍은 표정으로 황금 사과를 받기 위해 다른 여신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황금 사과를 받기 위해 아프로디테가 한 약속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파리스는 스파르타 왕의 부인이었던 헬레네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다준 참담한 결과 또한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3명의 여신 위로 어둠을 뚫고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여자의 형상이 있는데 바로 복수의 여신 알렉토입니다. 알렉토의 상징인 횃불과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암시한 그림처럼 파리스에게 자신의 부인을 뺏겨 화가 난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는 파리스의 나라인 트로이를 침략했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트로이 전쟁은요, 트로이의 헥토르와 아이네아스, 그리고 그리스 연합의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등 많은 영웅들이 참가해서 100년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작전 아시죠? 이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인해 트로이가 정말로 멸망하고 말죠.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악성 바이러스. 네네. 어쨌든 이 트로이 목마 작전은 그리스 연합군이 그 트로이 병사들이 그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그 전쟁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엄청난 그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 군들이 선물로 준 거니까 그 성 안으로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트로이 병사들이 되게 안심하고 술에 취해서 잠든 동안 그 트로이의 목마 안에 그리스 연합군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 목마에서 그 군사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슬며시 몰래 빠져나와서 트로이의 군들을 이렇게 죽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방심하고 있다가 트로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고 만 거예요. 전쟁에서. 네. 이 트로이 목마가 굉장히 그런 전쟁의 그런 뭐랄까 전략? 굉장히 꽤 있는 지혜로운 전략? 이런 걸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의 하나의 이런 에피소드가 됐죠.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몰래 숨어 들어와서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네,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사실 저는 이제 신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아서 어떻게 제우스의 머리를 잘랐는데 애가 나오고 누구더라?
판도라였나? 네, 그런. 판도라의 상자,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메두사도 있고 막 그렇죠. 되게 웃겨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 어느 나라 신화든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군 신화라고 해서 고음몬과 호랑이가 마늘 먹으러 들어왔는데 동굴에서 마늘과 쑥하고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100일을 채웠더니 곰은 웅녀가 돼가지고 그 웅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한 게 단군이고 환웅하고 결혼해가지고 단군이 되고 이거 단군은 몇천 년을 살았다. 맞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신화의 내용이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면서 옛날에 우리 단기 썼었거든요. 네? 단기. 서기 말고 맞아요. 네네. 단기 뭐 4,000 몇백 몇십 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도에서 플러스 2,333을 더하면 된다. 그럼 그 계산법도 있고 그랬대요. 옛날에 서기하고 단기 혼용돼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이후에는 거의 서기를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단기는 이제 쓰지 않죠, 아예. 옛날에는 어떤 앵커는 단기 몇천 몇백 몇십년 뭐 그다음에 뭐 하고 그랬어요. 오늘의 누가 바라본 오늘의 세계 이래가지고 자기만의 방송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되게 재밌었던 80년대까지는 단기를 어느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단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파리스의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 현실이 된. 네, 진짜 꿈을 아주 제대로 꿨어요. 이루어졌네요. 네. 뭐 어떻게든 좀 미래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진짜 똑같은 미래를 가져온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좀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근데 신화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꿈이나 어떤 예언을 해서 뭔가 부정적인 예언을 받고 그걸 피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피해보려고 한 시도가 똑같이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뭐 이런? 꿈이 현실이 된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저는 없는데 저희 엄마가 약간 이런 꿈을 잘 꾸신대요, 뭔가. 그래서 제 동생이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이런 꿈을 꿨대요. 제 동생이 다리 한쪽을 잃었는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건 뭐죠? 막 웃으면. 그러니까 다리 한쪽을 잃은 건 그냥 그 이전 학교였던 거죠. 이전 학교고 새로운 다리가 얻은 게 편입한 학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되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성공했다, 듯이. 이거. 네네네. 편입에도 진짜 성공을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는 약간 꿈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꿈을 자주 꾸신다고. 그래요. 자, 우리 야구에서도 결과론.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주자가 있었을 때 더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과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을 한번 살펴봐요. 만약에 심판을 파리스가 아니라 제우스가 했다면 아니면 파리스가 다른 여신을 선택했다면 아니 처음부터 브라의 여신 에리스가 결혼식에 초대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혹시? 트로이는 만약 살아남았을까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그러게요. 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아마 어쨌든 똑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파리스의 심판 이야기. 순간의 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알려주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선택은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뭐 댓글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건강과 직결된 주제인데요. 금연을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이국제의 정보톡톡. 금연.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로 내걸었다가 실패하곤 하는 정말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죠. 어렸을 적에 친구 따라서 그냥, 또 군대에서 한숨 대신 내뿜으려고, 한 모금 쭉 빨아내는 친구의 장동건이나 유호성이 멋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를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배운 걸 후회하고 이제는 정말 끊어야지, 올해는 꼭 끊을 거야 하는 절절한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호흡도 가빠지고 주변 친지들과 와이프, 아이까지 담배 냄새 난다고 자신을 피하는 걸 보면 어떤 애연가건 간에 담배를 끊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당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긴 금연이 쉬운 일이라면 지구상에 담배는 벌써 없어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담배의 유혹을 뚝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금연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을 결심하실 때 일단은 이번엔 끊는다라고 굳게 마음 먹으셔야 해요. 보통 헤비 스모커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잘 참아낸다고 하죠. 그러나 고비는 바로 작심 3일부터입니다. 사흘째부터는 드디어 지독한 금단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씩 금연에 강철대오는 무너지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책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아, 난 의지가 약한가 봐. 왜 이걸 못 참지? 이런 푸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제 금연도 대세인지라 금연을 도와주는 많은 상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심지어 한동안 전자담배도 인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담배를 끊게 해주는 것보다는 패치나 껌 등을 통해서 니코틴 성분을 공급해주고 흡연 욕구를 줄여주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담배를 몇십 년씩 피운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니코틴의 양도 줄이지 못할 뿐더러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면서 가끔 담배를 얻어 피우거나 하는 사람은 니코틴이 과하게 공급돼서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금연,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몇 가지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도 금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 산하의 금연연구회가 금연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들 217명을 대상으로 금연 시도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7회 정도나 됐다고 하는데요. 비록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자꾸 시도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금연에 성공한다는 거죠. 자꾸 실패하더라도 계속 부딪혀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법칙에서 금연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에요.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부딪혀보세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담배의 유혹이 없어지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일 텐데요. 먼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연했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도 울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분들은 결국 담배를 끊게 되는 겁니다. 또 금연하기 위해서는 가지 말아야 할 접근 금지 장소도 몇 군데 있습니다. PC방, 호프집, 당구장 등 담배 생각이 간절히 나는 장소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정답이에요. 견물생심도 모자라서 후물생심입니다. 즉 보는 데서만 유혹을 느끼는 게 아니라 냄새로도 유혹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쭉 빨아당기는 연기와 불꽃, 냄새의 3단 콤보로 인해서 어렵게 결심한 금연 결심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정말 금물입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분들이 술자리에서는 한 대씩 태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3개월 정도는 술자리를 피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보통 3개월 정도 금연이 유지되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세요. 갑자기 열을 확 받으면 담배 한 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은 최대한 피하시고 꾸준히 금연하고 있는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금연에 도움되는 운동에 필요한 자전거나 러닝화 등을 자신에게 선물하면 좋겠죠. 올해부터 정부가 금연을 결심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늘렸습니다. 바뀐 지원책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 부담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요. 12주 프로그램이 길다고 느끼는 분들을 감안해서 8주 프로그램도 개발했다는군요. 거기에 성공 인센티브로 10만 원에 상당하는 축하 선물도 준답니다. 금연할 만한 조건은 충족된 것 같죠? 이제 결심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랍니다. 더 늦추지 마시고 새해 계획으로 굳게 결심한 금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연. 오키 씨는 담배를 한 대라도 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오, 보통 호기심에 뭐 궁금하긴 한데 한 모금 해봤다 이런 사람 봤는데 궁금하긴 한데 주위에 피우는 사람이 없었거나 친구 중에. 네, 제 주변에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진짜. 야, 남자들도 많이 안 피더라고요, 요새는. 제 동생도 안 피고. 근데 다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담배를 오래 피셨어요. 근데 어떻게 끊으셨나요? 제가 고3 때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는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뭔가 한소봉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래서 진짜 독한 마음으로 끊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저 고3 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번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고 아버지는 금연을 성공하시고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시고 계시고 지금은 오히려 좀 질색하세요. 담배 냄새 나면 먼저 막 담배 냄새 난다 이러면서 누가 근처에서 피나 보다 이러시면서 그러세요. 뭐 나는 옛날에는 담배 많이 폈지만 지금은 성공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칭찬해 주길 바라는 멘트도 하시고 막 그래요. 이게 결심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언제냐면은 술자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술과 담배는 동일선상에서 작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똑같이 생각난다고. 술 먹으면 담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 지인이 하는 말이 담배를 피면 약간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처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은 좀 그래요. 막 띵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거의 습관적으로 피우는 그런 면이 없잖아 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말이죠. 네. 그 고속버스 이런데 보면은 잿더리 있었어요. 아, 고속버스 안에? 네. 차 안에도 잿더리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대박. 그 고속버스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담배 피면 정말 안 피는 사람은 고역일 것 같은데. 그리고 체육관, 농구나 배구라는 체육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형 깡통 잿더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그 선수들이 머무는 벤치 거기에 놓고 선수도 또 피우고 감독도 피우고 코치도 피우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네요. 격세지감을 느낀 게 진짜 뭐냐면 80년대 후반에 권투 경기할 때 체육관에서 그런 장례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담배 흡연은 밖에 나가서 복도를 이용해야 되나. 요새는 복도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복도는 됐군요. 근데 체육관에서도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 안내 방송을 할 정도였으니까 담배 흡연자들의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흡연자들이 불행하죠. 네. 어디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PC방도 금연구역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뭔가 요즘은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려고 이제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테라스도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테이블을 등지면 된다. 뭐죠, 그거는? 그 음식이 나와 있는 곳에는 피우면 불법인데 음식이 나와있지 않은 방향으로 돌면은 피울 수 있대요.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꼼수인데요, 꼼수? 와, 그런 식으로 다 피해 가는군요. 네, 테라스 그 실외니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뭐 어떻게든 뭐 방법은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오늘 정보 톡톡 내용 듣고 금연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만큼이나 많이 결심하시는 게 금연이잖아요. 네. 금연 계획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의지를 잡고 금연에 성공하셔서 건강을 지키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1월 20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